네, 반갑습니다. 제가 마이너스에 손이 있네요. 네. 제가 손댔던 주식은 다 마이너스였는데. 네, 그렇습니다. 제가 왼쪽이 좀 편해서 이쪽에서 강의하는 걸 좀 좋아합니다.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아내가 제가 왼쪽이 더 잘생겼대요. 그래서 주로 왼쪽에서 강의하는 걸 좋아하고요. 제가 사실 아침에 왔었을 때는 뭐랄까 이렇게 좀 한산한 분위기라 오늘 이제 변화하는 대입 2화 대비를 중심으로 말씀드릴 텐데 제가 사실은 왜 이 학년이 중요하다 말씀드렸는지 이미 다 아실 겁니다. 지금 중3부터 2028 대입으로 인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하니까 아무래도 그 변화에 대한 궁금증이 있으시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오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아시는 것처럼 고등학교 1, 2학년에 대한 내용이 기반되지 않으면 중3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이해하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현재 입시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제 중3에 대한 이야기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많은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중3에 대한 부분들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 제가 몇 가지를 가지고 후반부에 풀어갈 거고요. 그 전에 지금의 입시가 어떤 건지에 대한 부분들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누군지 아시겠죠? 네, 누군가요? 링컨, 그렇죠? 학생들이 있으면 사실 읽어보라고 시킬 텐데 부모님들이 계셔서 해석만 시키겠습니다. 빨리 자 읽어보시고 해석 빨리 해보십시오. 예. 여기 나와 있는 이 인물 자체가 링컨이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냐? 인터넷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근데 우리가 보통 이렇게 구성된 그럴듯한 인물 사진을 두고 그 옆에 인용문을 딱 둔 다음에 이 사람이 한 말이다라고 너희들 믿어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굉장히 많이 접하게 되실 텐데 그러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뭐냐? 보기에 그럴듯한 표 그림이 있다라고 해서 또는 앞에 있는 이 사람이 양력이 어쩌고 저쩌고 한다고 해서 이 사람의 말을 다 믿으시면 안 됩니다. 강의 시작하자마자 제 얘기를 믿지 말라는 이야기로 시작하는 강사도 별로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불과 5년 전에 4년 전에 기억나실 겁니다. 스카이캐슬 기억나시죠? 그렇죠? 스카이캐슬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어머님 전적으로 저를 믿으셔야 됩니다. 그 말이 가장 위험한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말씀드리냐? 저는 그래도 나름 준비를 열심히 해서 그리고 열심히 준비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제 자료 체크하고 거기에 대한 해석도 저만의 어떤 고집으로 하지 않으려고 여러 선생님들의 강의도 듣고 이러면서 제가 결론 내린 부분들 제 나름의 생각들을 전달 드리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여기는 김진석의 생각일 뿐입니다. 다만 조금 더 노력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오늘 여러분들은 뭘 얻어가셔야 되느냐?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 중에서 중요하다 생각되는 여러 요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요소들 중에 나한테 필요한 걸 가져가셔야 돼요. 내 아이에게 필요한 걸 가져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내 손으로 확인하셔야 돼요. 절대로 오늘 이 강의 끝난 다음에 나가시면서 유튜브에서 EBS 김진석 검색하지 마십시오. EBS 땡땡땡 또는 EBS 다른 누군가를 검색하거나 또는 소위 요즘 TV에서도 요즘 입시 얘기를 하잖아요. 그 뭐죠? 그 티처스, 그렇죠? 거기 나오는 이런 것들은 예능이잖아요. 거기 있는 분들은 입시 전문가가 아니에요. 거기 있는 분은 수학 선생님이고 영어 선생님이고 그 다음에 엔터테이너잖아요. 미미미누. 그렇죠? 근데 우리는 그런 유튜브들을 통해서 정보를 얻을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마치 그럴듯한 사람이 나와서 그럴듯한 인용문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 그게 사실인 것처럼 착각한다고요. 제 이야기를 믿으시라는 게 아니라 내 아이의 정보는 내 손으로 확인하시라는 겁니다. 그럼 어디서 확인해야 되는지 말씀드릴게요. 현재 입시로 봤을 때 이건 이제 객관적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입시 정보는 이겁니다. 8월 말에 기본 사항을 확인하시고 4월 말에 시행 계획을 확인하시고 고3 때 이제 5월 말과 8월 말에 수시 요강과 정시 요강을 확인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3 5월 말이 돼서야 수시 요강을 확인한 다음에 9월 둘째 주에 원서 접수를 하면 불과 3개월 남짓밖에 안 남아 있어요. 여러분들 여기 고2 학부형님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이가 고3이 됐었을 때 5월 말에 수시 요강 본 다음에 3개월 동안 입시 준비해서 대학 가실 건가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뭘 먼저 봐야 되느냐? 처음에 기본 사항에는 일정 및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일정 및 기본 원칙이라는 건 여러분들 그 정도는 아시잖아요. 수시, 정시 정도는 아시잖아요. 그렇죠? 수시는 이 정도 일정이고 정시는 이런 일정이고 우리는 핵심적인 내용이 이러이러한 게 있단다 정도로만 파악하시면 돼요. 그리고 특히 특별 전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가장 최근에 기본사항에서는 뭐가 핵심이 됐었냐. 작년에 나왔던 기본사항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작년 고등학교 1학년 그럼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이죠. 몇 학년도 대입입니까? 20 고2 몇 학년도 대입입니까? 20 6학년도 대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작년 고1이었던 아이들은 2026 기본사항 올해 고등학교 2학년인 학생들은 2026 시행계획 그렇죠? 이 아이들이 내년에 되면 뭐가 된다고요? 2026 수시 요강, 2026 정시 요강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여러분들의 자녀가 몇 학년도 대입에 해당되는지 이해하시라고요. 이걸 중3 학부형님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왜? 2028 하도 2028 얘기를 하니까. 그렇죠? 그럼 올해 고1 아이들은 뭐가 나왔죠? 2027 기본사항이 나온 겁니다. 맞죠? 올해 고2 아이들은 이미 4월 말에 시행계획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이 중에서도 가장 강조하는 내용이 뭐냐? 바로 이 시행계획입니다. 왜 이게 가장 중요하냐? 옆에 힌트가 있어요. 대교협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라고 해서 대학들의 연합체입니다. 대학들의 연합체예요. 그 연합체에서 전체적인 틀을 안내를 해요. 근데 이 시행계획은 어떠냐? 전체적인 틀을 안내할 뿐만 아니라 각 대학들이 전부 다 계획을 발표합니다. 각 대학들이 발표한다는 건 뭐냐? 더 디테일하다는 얘기예요. 우리 대학은 얘들아 고등학교 2학년 너희들 지금 우리가 4월 말에 발표하잖아. 너희들이 내년이 되면 이렇게 우리가 다시 수시요강과 정시요강으로 얘기를 할 거야. 여기는 이 시행계획이 어떤 의미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시행계획은 대입의 시작이에요. 이게 대입의 진짜 시작입니다. 그 전에 것은 다 쓸모없거나 뭐 소용이 없다 그 얘기는 아니에요. 진짜 대입의 시작 그리고 구체적인 시작은 바로 이 시행계획부터입니다. 이 시행계획을 오늘 댁에 가셔서 꼭 확인하십시오. 우리 아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 또는 내가 관심 있어 하는 대학 어떻게 검색하시면 되죠? 2026 서울대학교 시행계획 2026 고려대학교 시행계획 이렇게 검색하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걸 어디서 확인하시라고요? 링컨을 찾지 마시고 엔터테이너를 찾지 마세요. 입시에서도 요즘 유튜브에서 진짜 조회수가 많은 사람들은 다 엔터테이너예요. 보면 정보를 다루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실 보면 여기 가서 보시라고요. 입학처에 가서 직접. 이게 제가 오늘 처음 숙제로 드리는 겁니다. 이게 숙제예요.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누구라도 만약에 혹시라도 내가 이 시행계획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라면 반드시 오늘 댁에 가셔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럼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부형님들도 다른 거 보실 게 아니라 내가 먼저 최신의 정보를 알고 싶으면 제일 먼저 봐야 될 건 뭐다? 입학처에 가서 보시라고. 그리고 여기 중3 이하의 학부형님 오늘 많이 오셨으니까 하나 더 힌트를 드릴게요. 여기 아래 보시면 입학처에 가시면 이런 정보들을 다 보실 수가 있는데 이 중에서도 전형별 안내 책자나 전공 가이드북, 특히 이 전공 가이드북은 중3 정도도 볼 수 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이건 뭐냐? 미리 입시를 준비해서 뭐 되게 어떤 대단한 걸 하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 아이들 왜 진로 고민이 있잖아요. 아이들이 뭔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학과명도 보면요. 아버님, 어머님들이 생각하는 학과명보다 훨씬 더 세분화되어 있거나 조금 달라진 학과명들이 굉장히 많아요. 요즘 이름 어떻습니까? 미디어 커뮤니케이션 어때요? 멋있죠? 그죠? 그게 과거에 신방과잖아요. 신방과.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학과에 대한 전공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잘 얻을 수 있어요. 제가 추천하는 대학 말씀드릴게요. 건국대, 동국대 자료가 굉장히 좋습니다. 전공 가이드북이. 그러니까 지금 당장 입학처에 그냥 쳐보시면 돼요. 직접 찾아가실 필요도 없어요. 인터넷에서 입학처 들어가신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전공 가이드북, 학과 소개 자료집 이런 식의 명칭으로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모든 대학이 발행하느냐? 아니에요. 모든 대학이 발행하진 않습니다. 주로 수도권에 우리가 왜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있죠, 그렇죠? 가고 싶어하는 대학들 그리고 거점 국립대들이 많이 발행하고 있어요. 제가 왜 굳이 거점 국립대를 말씀드리냐? 거점 국립대는 모든 과가 다 있어요. 굉장히 큰 대학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거점 국립대, 서울대를 비롯해서 그 지방에 있는 대학들 중에 관심 있는 대학이 있으시다면 입학처를 통해서 확인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해되셨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 원칙 잊지 마십시오. 죄송한데 제가 한 말씀 더 드릴게요.
방금 아까 사진 막 찍으셨잖아요. 찍으셔도 돼요. 그런데 어차피 안 보세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이 시행 계획을 특히나 핸드폰 있잖아요. 알람 설정 있죠. 휴대전화 여러분 캘린더 쓰시잖아요. 일정에 알람 설정해 두십시오. 제가 이거 굉장히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고등학교 1학년 학부형이면 내년 2025년 4월 말 아무 날짜나 찍으신 다음에 아 맞아 우리 아들 2027 시행계획 확인해야지 알람 설정 막 해두시라고요. 아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정답을 두고 돌아가느냐. 대학들은 우리 대학 오는 학생들에 대해서 정보를 많이 주려고 해요. 숨기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세대 예를 들어서 올해 2025학년도 대입과 관련해서 학생부 종합전형 안내서를 제공하고 있고요. 동국대도 보이시죠? 학생부 위주 전형. 학생부 위주 전형이니까 당연히 종합전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교과전형도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점국립대 학과 소개 자료집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꼭 살펴보시면 좋겠고 심지어 이 고대 같은 경우는 학과별로 아예 거의 책자 수준으로 이렇게 홈페이지에 탑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을 아이들이 평소에도 조금씩 이런 학과가 있구나라고 알게 되면 되게 좋은 게 뭐냐면요. 이 대학, 이 학과를 가서 뭘 배우는지 알게 되고요. 두 번째가 중요한 게 이거예요. 이 학과를 졸업한 선배들이 어떤 분야로 진출했는지에 대한 정보들을 굉장히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막연하게 생각하잖아요. 나 이런 거 하고 싶어, 저런 거 하고 싶어. 그러면 어떤 과를 가야 될까에 대한 정보를 조금씩이나도 알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서울대입니다. 서울대는 학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진심인 대학이고 실제로 가장 먼저 정보를 제공하려고 애쓰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2025학년도 대입에 있어서도 어떤 대학보다도 가장 빨리 이렇게 종합전형 안내책자를 내놓고 있어요. 찍으셔도 소용없습니다. 어차피 안 보세요. 제가 숙제 이미 내드렸잖아요. 그냥 댁에 가셔서 관심 있는 대학 보시면 되는데 하나마나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여기 이 서울대가 얘기하는 건요. 정말로 하나마나한 얘기처럼 들릴 거예요. 근데 그게 정답입니다. 서울대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우리 대학은 이런 아이를 기다립니다. 학업 소양, 그 다음에 학업 외 소양이에요. 무슨 말이죠? 공부 잘해야 되고 공부 외의 것도 잘해야 돼. 이 얘기예요 지금. 그게 하나마나한 얘기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정답이잖아요. 너 공부 잘해야 돼. 근데 공부만 잘하는 게 아니라 나의 주변의 공동체들도 생각할 수 있고 심지어 세계도 생각할 수 있는 이 인류도 생각할 수 있는 그 큰 꿈을 가진 학생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도 약간씩 힌트를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대입 전형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대입 전형 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어요?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거 뭐든 상관없습니다. 한번 떠올려 보세요. 굳이 이걸 보실 필요도 없습니다. 나는 대입과 관련해서 뭘 알고 있지? 나는 어떤 전형을 알고 있지? 나는 그 전형에 대해서 어떤 정도의 수준의 정보를 가지고 있지? 라는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뭔가 좀 지저분하죠, 그렇죠? 복잡해요. 이게 여러분들 머릿속이에요. 복잡합니다. 당연한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걸 조금은 편안하게 만들어 드리려는 거예요, 오늘. 약간이라도. 전체적인 틀을 보여드리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 수시와 정시 정도는 우리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는 알고 있어요. 근데 왜 수시고 왜 정시는 모르시더라고요. 왜 수시인지 아세요? 왜 정시인지 아세요? 근데 원래 이 단어 뜻만 생각해 보면 정시, 수시 중에 뭐가 더 고정돼 있고 정형화돼 있다는 느낌 드세요? 정시가 그렇잖아요. 왜 그러냐? 과거에 정시는 딱 3일만 원서 접수하고 딱 일정 기간을 딱딱딱 정해놓고 했고요. 원래 처음에 수시는 정말로 대학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뽑았어요. 시기를. 수시로 뽑을 수 있다. 초창기가 그랬습니다. 약 한 4, 5년 전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수시도 요즘은 말은 수시가 남아있지만 수시도 기간을 좀 정해놓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둘 다 정시예요. 사실은 그 의미로 보면. 근데 다만 수시가 폭이 좀 더 넓습니다. 더 넓어요. 그 기간이라든지 전형 기간 이런 것들이. 자, 그럼 여기 있는 전형들에 대해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려 볼게요. 앞으로도 제 그 강의자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색깔이나 순서를 단 하나도 그냥 쓰지 않습니다. 어떤 의미냐? 학생부 교과전형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들 학생부 교과전형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고등학교 가서 뭘 잘해야 된다? 내신 성적 좋아야 된다 생각 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내신 성적을 써뒀죠. 그렇죠? 어디에? 처음에 써둔 겁니다. 그럼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요? 수능 체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 빗금 긋는 건 뭐냐? 어떤 단계를 의미하거나 다른 차원을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지금 현행 대입에서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고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거기다 플러스 알파 뭐가? 수능 최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건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간혹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수도권 대학 중에 명지대 그리고 가천대 정도가 수도권 대학 중에 교과 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드물죠. 드무니까 제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드물지 않았으면 수능 최저 콤마 면접이라고 했을 겁니다. 아마도. 자, 그 다음 가볼게요. 종합전형은 그럼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종합전형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내신이요. 내신. 신 중에 신. 내신. 1학년 1학기만 끝나도 왜 제 이 말이 맞다는 걸 알게 됩니다. 아, 내신. 종합전형도 가장 중요한 건 내신 성적이에요. 이게 무슨 얘기냐? 그래서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내신 성적이 대학의 지원 수준을 정해요. 그리고 뭐가 활동이 합부를 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내신 성적이 1.0인 학생이면 서울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죠. 그렇죠? 다시 여쭤볼게요. 내신 성적이 8등급이면 서울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습니다. 떨어져서 그렇지. 자, 여기서 8등급 잘 다시 여쭤볼게요. 그럼 내신 5등급이 그럼 서울대 쓸 수 있을까요? 쓸 수 있어요. 일반고에서는 아무도 붙지 못합니다. 4등급도 아무도 붙지 못해요. 근데 특목고를 가게 되면 쓰는 아들이 나오겠죠? 4등급 때 나옵니다. 5등급 때도 써요. 근데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적대에 따라서 또는 고등학교 유형에 따라서 자신이 쓸 수 있는 대학의 어떤 범주가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고등학교 유형, 특히 중3학부형님은 지금 특목자 사고에 대한 고민도 있는 분이 분명히 여기 한 3분 이상 계실 텐데 그분들도 반드시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어떤 고등학교 유형을 가더라도 1번은 뭐라고요? 내신 성적이에요. 그래서 과고 아이들도 영재고 아이들도 5등급 이하 아이들은 안 뽑아요. 진짜 안 뽑습니다. 무슨 얘기냐? 어떤 수준에 있어서든 간에 이 하위 바닥에 있는 아이들은 우리 대학에 와서 못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 하위 30%는 배제예요. 사실은 거의. 그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외고국제고에서도 수도권에서 정말 잘 나가는 몇몇 학교를 빼고 나면 외고국제고에서도 내신 성적이 3점 중반 이내로 들어오지 않으면 서울대에서 뽑지 않습니다. 거의. 드물어요. 정말. 그래서 내신 성적이 가장 중요하다. 어떤 부분에 가든 간에. 그 다음에 활동이 중요하죠. 그렇죠? 플러스 활동. 그걸 거쳐야 2단계 면접을 갈 수 있어요. 이해되시죠? 뒤에서 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능 최저가 있는데 이 수능 최저는 소수의 대학들만 실시하고 있다. 그럼 종합전형에서 뭐가 중요하다? 내신 성적과 활동을 열심히 해서 면접까지 잘 갈 수 있으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논술 전형이에요. 논술 전형은 당연히 뭐가 중요할까요? 논술이 중요하고 수능 최저가 중요합니다. 내신 성적은 거의 의미가 없어요. 자, 이까지 딱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실기실적. 실기실적은 손을 드시면 제가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실기실적 관심 있다? 없으시죠? 넘어가겠습니다. 다만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실기실적에서 체육과 미술은 1번이 성적입니다. 2번이 실기예요. 나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중에서 아들, 딸이 미술이나 체육을 하겠다고 하는 아이가 분명히 나옵니다. 분명히 나와요. 예, 1번이 성적입니다. 정시는 당연히 수능 성적이 그냥 거의 절대적이라고 보시면 돼요. 나머지 큰 의미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3학부형님이 당연히 많이 오실 거라 생각해서 조금 수능체제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수능체제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린과 동시에 그것의 의미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수능 성적표예요. 여기 보면은 이게 한국고등학교 9반 학생인데 재수를 하게 되면 이렇게 졸업연도가 나와요. 이런 일은 생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한국사와 영어 그리고 제2외국어 한문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선택 과목도 있고 표준 점수 100분위 등급 이런 등등이 있는데 한국사, 영어, 제2외국어 한문은 뭐만 나와 있죠? 등급만 나와 있잖아요. 그 이유는 뭐죠? 절대평가예요. 절대평가. 비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분할 점수라고 해서 이건 앞으로도 지금 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한국사는 50점 만점이에요. 40점 이상 1등급. 2등급 35점, 3등급 50점 만점인데 25점을 받으면 즉 절반을 맞히면 4등급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 절반을 못 맞히면 진짜로 한국사를 억지로 안 한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건 굉장히 순화한 거고 나중에 이거 두 번째 숙제인데요. 그냥 재미삼아 해보세요. 오늘 댁에 가셔서 작년도 수능 한국사 시험지를 다운받아서 부모님이 같이 한번 보세요. 또는 아이한테 풀리셔도 좋습니다. 특히 중3 정도면 충분히 풀려요. 아이가 만약에 4등급이나 5등급이 안 나온다.
국적을 파야 돼요. 이게 무슨 의미냐? 쉽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절대평가로 가면서 실제 절대평가가 갖고 있는 의미를 그대로 갖고 있는 과목이 한국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사는 그렇게 큰 부담을 갖고 있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2외국어 한문은 희한하게도 똑같이 50점 만점인데 45점부터 1등급이에요. 근데 이 제2외국어 한문은 사실상 대입에서 사용되는 대학이 현재 성균관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성대는 뭐냐? 탐구 한 과목을 제2외국어와 바꿀 수 있게 해줘요. 누구한테 유리할까요? 나는 정말로 제2외국어나 한문 중에 한 과목을 크게 노력하지 않아도 성적이 좋은 아이 있잖아요. 그런 아이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은 이제 탐구 하나를 하지 않고 하면은 괜찮겠죠. 라고 생각하면 큰일 나요. 탐구도 하고 제2외국어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좋은 성적 받는 아이들은 그냥 탐구를 공부를 하되 제2외국어도 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아이는 어느 대학 쓸 수 있다고 지금? 성대 하나밖에 없어요, 지금. 물론 서울대를 지원하려면 반드시 봐야 됩니다. 봐야 돼요, 서울대 지원하려면. 그래서 현행 대입에서는 실효성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이해되셨죠? 그럼 영어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90점 이상 1등급, 80점 이상 2등급. 이해되시죠?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전부 다 1등급 가지고 겁을 줘요. 영어 선생님들이 특히 그래요. 특히 사교육에 있는 영어 선생님들이 전부 다, 심지어 EBS에 있는 선생님들도 그래요. 왜? 그래야 자기가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겁니다. 근데 솔직히 입시 관점에서 보자면 영어도 그렇게 부담스럽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영어가 1등급이 누구한테 필요한지 아세요? 의대 가려는 애들한테 필요한 거예요, 사실은. 높은 최저를 맞추려는 아이들한테. 그러니까 1등급이 1점 몇 % 나오니까 야 큰일 났다, 영어 열심히 해라 그러지만 여쭤볼게요. 그래서 2등급은 얼마 나올까요? 2등급은 얼마 나올까요? 그 얘기를 안 해요, 사람들이. 1등급 받기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2등급이 20%가 나와요, 2등급까지. 최근에 모든 수능이 2등급까지 20% 나오고 3등급까지 40%가 나와요, 지금 현재. 40몇 %가 나온다고요.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아이들이 영어를 공부하는데 뒤에서 제가 결국 주제가 그런 거긴 하지만 결국은 우리 아이한테 필요한 내용이 뭔지를 생각하고 영어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 수학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될지에 대한 조합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뭐다? 시행계획인 거예요. 왜 시행계획이다? 시행계획, 내가 가야 할 대학의 시행계획을 봐야 그 다음에 전략이 가능한 거예요. 어디서 입시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요즘 이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그 얘기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아이는 우리 아이가 갈 대학, 관심 있는 대학에 대한 정보만 찾으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렇죠? 그래서 수능체제라는 게 뭐냐? 결국 보면 국어, 수학, 탐구와 같은 이 상대평가 과목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제가 국어 선생님이라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국어, 수학, 탐구의 이 상대평가 과목들이 지금은 선택 과목이 있죠. 고등학교 1학년까지. 표준점수 100분위 등급 등등이 있지만 오늘 등급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등급은 여기에서 중요하게 활용된다.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잘 보세요. 국어 2등급, 수학 2등급, 영어 1등급, 그리고 탐구는 두 과목에서 4등급, 2등급이 나왔어요. 그럼 탐구는 평균이 몇 등급? 3등급이죠. 그렇죠? 이해되셨죠? 그러면 이 4개 영역이에요. 국어 영역, 수학 영역, 그 다음에 영어 영역, 그 다음에 탐구 영역, 4개 영역입니다. 그렇죠? 이 4개 영역 중 4개 영역을 전부 다 합하면 얘는 몇 등급이에요? 4합 몇이죠? 2, 2, 1, 3 해서 몇이죠? 4합 8이에요. 이 친구가. 그렇죠? 4합 8. 그럼 이 친구가 3합으로 하면 가장 높은 등급이 몇입니까? 3합 몇이죠? 5죠. 국어, 수학, 영어 하면은 3합 5잖아, 이 친구. 그럼 2합을 하면 얘가 제일 좋은 성적이 뭐죠? 2합 3이죠. 그죠? 2합 3. 그렇죠? 가장 좋은 거. 이해되셨죠? 그럼 이게 어떤 수준이냐? 이 친구 2합 5 맞췄습니까? 2합 5 이하죠. 그럼 맞춘 거예요. 충족한 거예요. 2합 5가 지금 경희대예요. 2합 5 중에 제일 낮은 대학이 국민대, 숭실대, 숙명여대입니다. 지금 현재 2합 5예요. 그 2합 5를 맞추면 최소한 그래도 우리 아이가 수도권 대학 중에서도 중상위권 이상의 대학을 갈 수 있구나. 이해되셨죠? 좀 더 가보겠습니다. 3합 7이에요. 3합 7. 굉장히 높은 수능 최저입니다. 이 친구 맞췄죠? 3합 5니까 이미 그쵸? 3합 7. 3합 7은 중앙대 이상이에요. 서울대부터 중앙대까지가 3합 7 라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단해요. 진짜 그 정도는 기억하셔도 돼요.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우리 수능 최저에서 올해 고대가 논술을 신설했고 경쟁률이 60대 1 이상이 나왔는데 고대 최저가 4합8입니다. 4합8이에요. 근데 고대 최저가 4합8인데 하나가 더 생각해 보실 게 뭐냐면 잘 보세요. 탐구는 몇 개 영역이에요 지금? 몇 개 영역? 2개 영역이잖아요. 근데 대다수의 대학이 탐구는 한 과목만 해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한 과목만 해줄게. 그럼 이 친구는 4합 몇이에요? 2, 2, 1, 2예요. 이 친구는 4합 7이에요 지금 이미. 고대 체저도 충족했죠 이 친구.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이거보다 더 높은 체저가 있을까요? 있죠. 아까 말씀드린 의대 4합 5. 어떻습니까? 얘는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가요. 네. 4합 5가 뭐죠? 1112예요. 그렇죠? 저기 혹시 가천대 다 알고 계시죠? 요즘 가천대는 사람들이 다 알더라고요. 가천대 논술 수능 최저가 3합 3입니다. 1등급 3개. 예. 인하대 교과 전형 수능 최저가 3합 3입니다. 이해되셨죠? 평택은 참 위치가 애매해요. 평택은 수도권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비수도권으로 포함되어 있나요? 수도권이죠. 그렇죠? 수도권은 의대 진학이 굉장히 불편합니다. 지금 중3 학부형님들 가능하시면 여기 살짝 건너가세요. 여기 앞으로. 살짝 아래로. 천안이 그래서 집값이 안 떨어진대요. 농담 같지만. 제가 사실은 천안에 강의 갔었을 때 그 장학사님이 입시 장학사님이 원래 예전부터 알던 장학사라 아는 후배라 그 친구가 저한테 형님이라면서 농담을 하더라고요. 형님 그때 의대 관련된 입시 설명회를 좀 같이 하러 갔었거든요. 근데 형님 의대 때문에 지금도 전화를 매번 받는데요. 다른 지역에서 거기 지역 인재 되냐. 농담 같지만 그렇게까지 한다는 거예요. 아버님 어머님 중에 한 분만 출퇴근을 멀리 하시면 되죠. 그죠? 네, 그런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거 농담 같지만 진짜예요. 저도 딸이 중3입니다. 네. 저도 딸이 중3이라 굉장히 고민도 많이 했고 저도 입시를 10년 이상 했어요. 고민도 많이 하고 지금도 고민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게 바람직하다 아니다를 떠나서 난 정말 죽었다 깨어나도 지역 인재를 활용해서 우리 아들, 딸을 잘 보내겠다 싶으면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네. 넘어가겠습니다. 수능 체제에 대한 부분은 이해하셨을 거라 보고 선택 과목이 이제 2028 대입부터 사라졌죠. 그래서 통합 수능이 됩니다. 국어, 한국사부터 시작해서 국어, 수학, 그리고 영어, 탐구는 사탐, 과탐, 통사, 통과라고 해서 통합으로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줄 세우겠다요. 이 되게 슬픈 일이에요. 지금은 탐구 과목이 17과목이나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떤 걸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순위가 달라지기 때문에 유불리에 대한 얘기를 해요. 근데 장점을 보면 통합 수능이 되면 유불리는 없어질 수 있어요. 근데 단점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중3 학부형님의 아이들, 제 딸이 내년에 고등학교 가서 모의고사를 보면 너는 국어는 전국 43만 7,320명 중에 13만 23등이야 이렇게 나온다고요. 그 등수가. 수학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영어는 절대 평가가 등수가 안 나오겠죠. 탐구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기 중3 학부형님 많이 계시다 그러는데 화나신 거 아니시죠? 왜 이렇게 긴장하신 것 같네요 보니까. 네. 저는 그게 되게 슬퍼요. 제 딸아이 얘기라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자, 최근의 학생 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게 가장 최신의 학생 수입니다. 여러분들 되게 자녀들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보십시오. 학생 수. 우리 아이의 동기생 수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게 고등학교 2학년의 학생 수가 조금 많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렇죠? 황금돼지띠, 황금돼지띠. 그렇죠? 황금돼지띠. 왜 그러셨어요? 네. 근데 황금돼지띠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황금돼지띠만이 아니라 그다음에 또 뭐가 있죠? 여기 백호랑이띠, 흑룡띠. 와, 흑룡띠 많네. 흑룡띠 많아요. 그렇죠? 잘 보세요. 근데 제가 하나를 힌트를 드릴 거예요. 이거는 정말로 전국에 있는 모든 입시 전문가와 언론가 이런 사람들이 전부 다 잘못 얘기하고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항상 2024학년도 대입에 대한 얘기를 할 때 고등학교 2학년과 3학년을 그대로 비교를 해요. 5만 명, 4만 5천 명 차이 나잖아요. 아니에요. 저는 이 자료를 10년 넘게 매 보고 있는데 잘 보세요. 여기 보시면 흑룡띠가 많아 보이세요? 황금돼지띠가 많아 보이세요? 흑룡띠가 많다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라고요? 재학생이에요. 재학생. 그리고 잘 보세요. 여기 있는 이 황금돼지띠 45만 3천에 해당하는 이 친구들이 작년에 46만 8천 명이었어요. 무려 15,000명이 사라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나요? 아니에요. 안 죽어요. 애들 걱정하지 마세요. 학교 밖으로 가는 거예요.
이 숫자가 굉장히 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장담하건대 여기 있는 이 흑룡띠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됐었을 때 이 황금돼지띠보다 분명히 적습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이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쭉 거치면서 고등학교 갈 때까지는 숫자가 별로 안 줄여요. 기껏 해봤자 3천 정도 줍니다. 2, 3천 정도. 근데 고등학교 1학년에서 2학년 갈 때 확 줄어요. 확 10,000명 이상씩 줍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황금돼지띠보다 적다라고 얘기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그럼 몇 만이 되느냐? 황금돼지띠 아이들이 내년에 44만이 될 겁니다. 44만. 지금까지 통계를 봤을 때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초등학교 학부모님들 계시죠? 얘들 몇 명 될까요? 다 40만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초등학교 5학년 이하의 학생들은 대입이 됐었을 때 얘들보다 훨씬 적을 거예요. 40만 이하입니다. 전부 다. 그러니까 그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라도 대입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누구나 다 가고 싶은 대학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어디가 위기가 생긴다? 지금도 그 얘기 나오죠.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위기가 생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 마지노선이 이 흑룡띠, 여기가 끝이다. 얘들 근데 많이 남은 것 같죠? 얘들 4년 후에 고등학교 1학년 돼요. 4년 후에. 4년 후면 그때까지 대입과 관련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으면 진짜 우리나라 대학들 전부 다 곡소리 납니다. 정말 우리나라 대학의 절반 이상은 다 곡소리 날 거예요. 앞으로 순차적으로 계속. 지금도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 지금 고3 학부형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특히 고등학교 1학년 이하,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부형님들은 이 학급수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급수 되게 재밌어요. 지금 18,000반이라고 제가 늘 얘기하는데 고등학교 학급이 18,000반 정도 돼요. 반에서 1등이면 전국에서 18,000등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너무 박하게 잡았어요. 중간으로 잡을게요. 9,000등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중학교는 다를까요? 자, 또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고등학교 1학년 1학기 때 우리 애가 반장을 했어요. 18,000분의 1이에요. 부반장 18,000명, 총무, 공보, 문해, 체육, 봉사부장 18,000명이에요. 종합전형에서 그런 임원을 한다는 자체가 그 정도의 의미인 거예요. 한 학기를 했다 의미 없어요. 두 학기 했다 의미 없습니다. 정말로. 어디에서 의미가 없느냐? 여기 평택 주변에 있는 대학 가는 데는 의미가 있어요. 근데 내가 수도권에서도 선호하는 대학을 가고 싶다? 1도 의미 없습니다. 제가 단언할 수 있어요. 정말로 1도 의미 없습니다. 왜 1도 의미 없느냐? 그거는 다 했기 때문에. 이 되게 슬프죠? 다 그 정도는 했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애가 고생한 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아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제대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친구들과는 언제나 협력하고 함께하고 다만 내 경쟁자는 저 밖에 있는 40만이구나 생각하면서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무언가를 함께 해내야 훨씬 유리해집니다. 훨씬. 중학교 학부형님들 많이 오시니까 그냥 이 분위기만 보시라고 보여드리는 겁니다. 경기도의 학생 비율이 28% 정도 된다. 경기도. 이거 그냥 비율만 빨리 보여드릴게요. 고등학교는 다를까요? 수도권의 경기, 서울, 인천 보시죠. 24, 27, 20, 16, 5. 이거 그냥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것도 10년 넘게 매해 보고 있는데 정말 놀랍게도 올해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학년이 수도권 학생 수가 전부 다 똑같아요. 49.1%에서 49.3%가 서울, 인천, 경기에 살고 있어요. 학생들이. 근데 너무 당연하지 않나요? 인구의 절반이 어디 살고 있으니까? 수도권에 살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도 절반 정도가 수도권에 살고 있다. 자, 그럼 여기서 여쭤볼게요. 이 아이들은 어디 있는 대학 가고 싶어 합니까? 부모님들 어디 있는 대학 보내고 싶으세요? 그냥 서울에 있는 수도권에 있는 대학 중에 선호대학 보내고 싶지 않아요. 그렇죠? 그럼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지방에 있는 공부 잘하는 친구는 어디 보내고 싶을까요? 서울이요. 그렇죠? 그럼 지방에 있는 대학은 누가 갑니까? 소는 누가 키워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힘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전국에 고등학교 2,413개가 있어요. 올해. 근데 평균 183명이고 중간값 정도가 한 180 정도. 180 정도가 전국 평균 중간이구나. 그런데 400명 이상의 학교, 300명 이상의 학교, 200명 이상의 학교가 이렇게 숫자가 있어요. 100명 이하 학교 보세요. 500개가 넘어요. 고등학생 수가 1명인 학교도 있습니다. 전국에 11개가 있어요. 고등학교 1학년 기준으로. 폐교 수준이에요. 다 폐교 수준. 심지어 교도소에도 소년원에도 학교가 있어요. 그 모르시죠? 그런 거. 알 필요 없어요. 그런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평균 수준이 1000개 살짝 1000개 학교 조금 넘어가는 거 그게 이제 평균 수준이고 여기 이렇게 있는데 사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왜냐? 내가 사는 지역이 중요하지. 그렇죠? 평택시에 고등학교 다 가져왔습니다. 한번 보시죠. 우리 학생들이 지금 중상학부형님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고민하실 거고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보시면 평택여고가 숫자가 제일 많아요. 지금 보면. 근데 이 숫자가 1, 2학년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죠? 신안고는 2학년이 좀 많네요. 한강고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그래도 평택도 사이즈가 확실히 크잖아요. 그렇잖아요. 평택부터 시작해서 화성 이 라인이 최근에 굉장히 뜬 라인이잖아요. 사실은 공업도 그렇고 워낙 반도체 라인도 좋다 보니까. 그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학교들이 이렇게 있다. 그럼 우리 아이가 진학하기를 고민한다고 할 때 이것도 보셔야 돼요. 학급당 학생 수 좀 밀도가 좀 높죠. 30명은 있잖아요. 정말로 밀도가 높은 거예요. 사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보면은. 그리고 여기 뭐 밀도가 낮긴 하지만 이런 학교들도 다 이렇게 있다. 그리고 제가 공사립도 다 써놨어요. 보이시죠? 주로 사이즈가 큰 학교가 공사립 막 섞여 있죠. 평택 보니까 사립이 많죠. 그죠? 자, 이렇게 돼 있다. 정도 보시고 등수는 뭘까요? 전국 학생수 등수예요. 어마어마하죠. 전국 학생수 등수. 이거 굉장히 높은 등수입니다. 사실은. 자, 여기까지 전반적인 우리 아이들이 어떤 동기생 숫자라든지 학교의 상황의 어떤 숫자에 대한 것들을 본 겁니다. 조금 더 가볼게요, 그럼. 부모님 서울 시내 4년제 대학의 숫자가 몇 개입니까? 그렇게 수도권 보내고 싶어 하는데 서울에 있는 대학의 숫자가 몇 개나 될까요? 이거 세보라고 말씀드리면 제가 진지하게 어디서 막 세보라고 예전에는 많이 시켜봤어요. 한 5년, 6년 전에. 그러면 진짜 많이 센 분이 한 30개 좀 초반까지 세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한번 세보세요. 30개 셀 수 있나? 쉽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근데 40개가 넘게 있어요. 그리고 플러스 2는 가톨릭대와 경기대의 서울 캠퍼스가 여기 있습니다. 가톨릭대는 원래 부천에 있고 경기대는 수원에 있죠. 본캠이. 자, 그 다음에 수험생 숫자는 전국의 수험생 숫자예요. 이건 재수생, N수생을 포함한 숫자인데 뭘 보시면 되냐면 이제 여러분들은 이런 숫자에 익숙해지셔야 돼요. 이거 뭐죠? 2026 시행계획을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이걸 가져왔을까요? 이게 최신 자료예요. 그래서 어디 가서 학원이고 뭐고 2027, 2028 설명회 한다? 다 사기예요. 아무것도 나온 거 없는데 2028에 대한 내신과 수능에 대한 얘기가 나왔고 서울대가 올해 2월 초에 포럼을 개최해서 서울대가 2028의 방향에 대해서 슬쩍 흘린 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가서 갑자기 뭐 2027 얘기를 한다, 2028 얘기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리고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한정적이에요. 사실 오늘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정적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시면 이제 2023 수능, 2024 수능, 2025 수능이 올해 수능까지 했었을 때 좌측은 접수한 숫자, 수능을. 우측은 수능을 응시한 숫자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올해 수능 응시한 숫자 아직 안 나왔잖아요. 다음 주 수능이니까. 그런데 추정한 거죠. 작년과 재작년 공이 88.1% 정도가 응시를 했어요. 참 재밌게도. 딱. 올해도 이 정도 되겠죠. 그렇죠? 그 계산해 보니까 올해 수능 46만 명 정도 볼 것 같다라고 제가 추정한 거예요. 그렇죠? 합리적이죠. 그렇죠? 이게 뭐냐? 우리 아이의 진짜 경쟁자 숫자가 46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많이 잡으면 50만까지 보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아이의 동기생 숫자 아까 기억하셨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그럼 수도권에 있는 대학입니다. 몇 개나 될까요? 서울, 인천, 경기 전부 다 70개가 좀 넘어요. 13만 정도 숫자가 됩니다. 숫자가 좀 줄어들죠? 이제 찌푸릴 일만 남았습니다. 선호대학이에요. 제가 선호대학이라는 표현을 쓰는 이유가 있습니다. 선호대학.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아이들 앞에서 혹시라도 좋은 대학이라는 표현을 쓰지 마십시오. 특히 여기 초등학생도 한 명 온 것 같은데 알게 모르게 우리가 좋은 대학, 안 좋은 이런 표현 써요.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그 대학 제외하면 나머지 뭐가 되죠? 안 좋은 대학 가요. 슬픈 건 뭔지 아세요? 여기 앉아 계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안 좋은 대학 가요. 뭔 이런 악담을 하냐 그러죠? 아니에요. 제가 다시 말씀드려볼게요. 잘 보세요. 자, 여쭤볼게요. 고려대학교 의대를 갔어요. 좋은 대학, 좋은 과 간 겁니까? 대답 한번 해보시죠. 좋은 대학, 좋은 과 간 거예요? 누군가는 그렇지 않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좋은 대학이라고 표현하는 순간 언제나 상대적인 거예요. 고대 의대를 가도 재수를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서울대 의대는 그럼 어떻죠? 자, 다시 여쭤요. 서울대 의대는 그럼 좋은 대학, 좋은 과 간 거예요? 사람에 따라 다른 거예요. 거기 가도 후회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 아빠 의사 아니면 오는 게 아니래. 엄마가 병원장이래 쟤는. 아빠가 병원장이래.
어디 가든 상대적인 비교가 가능하고 서열화가 가능한 거예요. 자기가 어디 있든 간에 그 생각을 갖고 있는 순간 좋은 대학과 안 좋은 대학은 언제나 내 내면에 있는 어떤 기준에 의해 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악담을 한 겁니다. 지금 진짜로 좋은 대학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대학 잘 못 가요. 다. 왜? 방금 전 그런 말씀드린 기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조금은 더 중립적이고 객관적으로 보이는 표현을 쓰다 찾다 보니까 그냥 선호하는 거. 많은 사람들이 선호하니까. 그 선호대학 얘기를 해볼게요. 근데 이 선호대학은 어떠냐? 11개의 대학 보이세요? 보이세요? 몇 명인가요? 예, 4만 보이죠. 시력이 좋으시네요. 화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평택시청 이 강의 환경이 굉장히 좋아요. 지금 보니까. 15개 5만 2천. 교대가 3,500. 거점국립대가 3만 5천 수준이 됩니다. 제가 왜 이걸 그룹핑해서 가져왔느냐?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전부예요. 이게 우리가 보내고 싶은 대학 거의 전부라고요. 그러면 이걸 다 합치면 어떻게 되느냐? 보세요. 11개 대학 4만에 들려면 지금 중학교 반에서 몇 등 해야 될까요? 18,000반, 17,000반,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느냐? 5만 2천 15개 대학에 들려면 반에서 몇 등 해야 되느냐? 그 기준이 여러분 이거 되게 거칠게 얘기한 것 같지만 대충 맞아요. 정말 대충 맞습니다. 그래서 이걸 합쳐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학 거의 전부고 이것 이외에 뭐가 있죠? 카이스트, 유니스트와 같은 특수목적 대학들. 그렇죠? 그리고 사관학교. 그런 것들 합치면 딱 18만이 됩니다. 18만이. 17만 5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8,000반이라는 기준을 그냥 대략적으로 생각하고 계셔도 돼요. 18,000반 맞아. 그때 그렇게 얘기했어. 선생님 근데 일반고 다르고 특목고 다르고 그 디테일 가게 되면요 더 힘들어요. 일단 그 정도로 시작하자고요. 아시겠죠? 그렇죠? 그 정도로 시작하자고요. 자, 그러면 조금 더 디테일을 조금씩 이게 더해보는 겁니다. 시행계 기준으로 봤었을 때 수시 정시의 모집 인원에 대한 비율입니다. 여러분 여쭤볼게요. 수시하고 정시하고 어떤 게 더 중요해 보이십니까? 이 비율을 보니까. 크게 대답하세요. 어차피 다 틀릴 겁니다. 자, 하나, 둘, 셋. 네, 그렇게 답하셔야 당연한 겁니다. 그럼 당연히 8대2인데 8대2 중에 어디가 더 중요하겠어? 당연히 수시가 중요하겠지. 지금부터 제가 계속 그 질문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화면은 찍으면 하수인 거예요. 왜 그러냐? 전국에 대한 자료는 찍을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아이는 한 대학만 갑니다. 우리 아이는 한 대학만 가요. 자, 여기 보시면 2024, 2025, 2026이 있을 때 교과 전형의 비율이 44.8%, 45.3%. 자, 가장 최신 고2 45%예요. 압도적인 비율이죠, 교과. 그 다음 뭐죠? 종합 전형이 23%예요. 그 다음에 정시가 18.5%입니다. 뭘로 봤었을 때? 전국 규모로 봤었을 때 이 정도로 분위기가 있다라는 거예요. 압도적이라서 제가 부등호를 2개 표시했습니다. 이게 확실히 주축이 되겠죠. 그럼 다시 또 여쭤볼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하다고요? 뭐가 제일 중요한 전형처럼 보이십니까? 계속 가볼게요. 방금 그린 그런 숫자들은 저 같은 사람들이나 보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감만 익히시면 되는 겁니다. 방금 보여드렸던 그 수치를 그래프로 나타내면 이 비율이 돼요. 여쭤볼게요. 교과, 종합, 논술, 실기, 정시 있었을 때 교과가 압도적으로 높잖아요. 그런데 부모님들 머릿속에 대학 아직까지 3개밖에 없잖아요. 우유도 연세 우유까지만 먹였잖아요. 서울 우유 다음 연세 우유까지만 건국 우유 아직 안 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3개 대학은 비율이 어떤가요? 분위기 보십시오. 분위기가 다르다는 거 이해되시죠? 이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이거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잘 보세요. 중학교 3학년 이하의 학부모님도 꼭 명심하셔야 될 게 뭐냐? 바로 이 키워드입니다. 간편한 전형이냐? 귀찮은 전형이냐? 그럼 우리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어떤 대학이 간편한 전형을 실시하고 어떤 대학이 귀찮은 전형을 실시하느냐? 어떤 대학이 귀찮은 전형을 실시할까요? 선호대학이 그런 거예요. 왜? 귀찮은 전형을 실시하면 어떤 대학들은 비수도권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우리 고객들이 쓰질 않습니다. 학생들 말이에요. 면접을 실시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내가 대학 입학하기도 전에 어떻게 내 얼굴을 보려고 그래? 지원을 안 해요. 농담 같지만 그게 지금 현실입니다. 실제로 이 천안권의 대학은 굉장히 가깝잖아요. 여기서 그렇죠? 저는 이제 근무하는 데가 부천인데 여고에 있다 보니까 이 친구들을 이제 지도할 때 저도 뭐 딸 키우는 아빠 입장에서 보면 그런 거예요. 내 입장에서 그냥 항상 딸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라면 내 딸이라면 보낼까 안 보낼까 그 기준이에요. 저는 정말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아이들을 과거에는 천안권까지 실제로 많이 지원시켰어요. 대전권은 당연히 시키는 거죠. 그런데 왜냐하면 좀 상대적으로 큰 도시를 가라. 상대적으로. 가더라도 지방을 가더라도 국립대를 가라. 이런 마인드예요, 사실은. 근데 저는 사실은 그런 마인드가 아직도 조금 있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최근 3년을 제가 고3 담임을 쭉 하면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3년 전만 해도 이 아이들이 천안권이나 대전권을 썼어요. 가든 안 가든 간에. 작년 저희 반 애들 천안, 대전 안 써요. 안 쓴다고요, 이제 아예 아이들이. 그러다 보니까 지방으로 가면 갈수록 간편한 전형을 실시해야 됩니다. 가장 간편한 전형이 바로 교과 전형이에요. 뭔지 아세요? 클릭하고 결제하면 끝이에요.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어요. 왜? 교과 성적은 좋든 안 좋든 누구나 다 있어요. 성적이 다 있다고요. 그러니까 원서 클릭하고 결제 끝이에요. 근데 이 종합 전형, 정시형 어떻냐? 굉장히 귀찮은 전형이에요. 스카이가 왜 이 전형들을 많이 실시하느냐? 이 종합 전형 보세요. 이런 허들들이 있습니다. 얘들아, 여러분들 혹시 교육과정 어쩌고저쩌고 들어보셨죠? 그렇죠? 너희들은 이 학과를 위해서 어떤 과목을 들었니? 그리고 활동은 열심히 했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1단계를 끊습니다. 아, 그러면 우리 1단계 3배수, 4배수 와도 돼. 면접 올래? 그럼 5조 아이들이다. 그렇죠? 어떻게 제 얼굴을 봐주시고 고맙습니다. 분위기가 다르죠? 면접 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스카이는 흉악하게도 수능 최저까지 걸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허들들을 둬도 우리 아이들은 정말로 벌떼같이 달려드는 거죠. 정시는 또 어떻습니까? 추가 학습이 엄청나게 필요해요. 왜 그러냐? 바로 위에 있는 이 N수생 언니, 오빠, 형, 누나들 때문이에요. 얘들이 과거와 다르게 정말로 누적이 많이 됐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들고 무엇보다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단 하루 보는 시험 정말로 잔인하고 힘듭니다. 당장 내일 모레 수능 보잖아요. 다행히 낮 최저 기온이 6도 7도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최고 기온도 10몇 도 되니까 나름 포근하겠죠. 근데 그럼 뭐예요? 마음이 추워요. 수능 날은 언제나 추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님, 저는 그걸 갖다 극복하기 위해서 한 4번 정도 보겠습니다.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예전에 그런 얘기 혹시 기억나세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서 재수를 하신 분이 분명히 계실 텐데 재수를 하면 사랑을 알고 삼수를 하면 인생을 알고 사수를 하면 출제 경영을 한다고. 그런 농담을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렇죠? 그럼 여기 눈을 떼지 마시고 잘 보세요. 스카이만 얘기했잖아요. 지금. 그렇죠? 6개 대학이 다를까요? 6개 대학이 다르냐고요. 그럼 15개 대학은 다를까요? 이 대학을 가기 위해서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할까요? 종합과 정시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종합 전형에서 아까 그 표에서 제가 제일 처음에 놓았던 멘트가 뭐였죠? 활동이었습니까? 내신이었습니까? 내신이었잖아요. 자, 그럼 보세요. 교과와 종합은 한 쌍인 거예요. 교과 종합은 어디서 하는 거예요? 학교 안입니까? 밖입니까? 학교 안이잖아요. 학교 안에서 제대로 해야 45%를 챙기고 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정시를 한다는 건 뭐예요? 정말로 고독하게 나는 혼자서 정말로 치열하게 N수생들과 싸우면서 단 하루 만에 승부를 볼 수 있는 승부사예요. 그런 아이들은 정시를 하면 됩니다. 그 증거를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충격을 받으실 겁니다. 그래서 학종은 선호대학 진학에 필수예요. 그런데 정시 확대에 대한 것들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쑥 올라오죠, 교과가. 수도권 전체를 확대하니까. 이해되시죠? 선호도가 떨어지고 약간씩 어떻게 되죠? 아이들이 귀찮은 전형을 싫어하면서 간편한 전형이 늘어나는 겁니다. 수도권으로 가면 갈수록. 선호대학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교과 전형이 늘어나고 귀찮은 전형이 줄어드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국립대예요. 좌우 분위기 보십시오, 국립대. 어떻습니까? 똑같죠? 똑같다라는 거예요. 거점국립대는 무슨 대학이죠? 지방대학이에요.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제가 아까 숫자 말씀드렸죠. 수도권에 얼마가 살고 있다고요? 절반이 살고 있어요. 지방에 사는 친구들 어디로 오고 싶다고요?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수도권 오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전국 팔도를 안 가보는 데가 없이 강의를 다니는데 올 초에 대구의 남고 아이들 대상으로 이 질문을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결국 했어요. 얘들아, 대구 애들한테 남고 1학년, 2학년 애들이었어요. 야, 경북대 지방대학이니? 뭐라 할 것 같아요? 0.5초도 안 걸립니다. 네! 이렇게 대답해요. 그렇잖아요. 그 다음 주에 제가
대전의 여고에 가서 강의를 했어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학생들한테. 얘들아, 충남대가 지방대야? 네. 애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전형을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죠? 교과를 많이 실시할 수밖에 없게 돼버린 거예요. 왜? 귀찮게 하면 애들이 쓴다, 안 쓴다? 안 쓰는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성적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근데 하나 반드시 알아두셔야 될 게 뭐냐. 내신 성적이 9등급대가 아니라 5등급대로 바뀌든 뭐든 간에 중요한 건 뭐냐. 뒤에서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줄 세우기예요. 어떤 아이들은 상위권이 되고 어떤 아이들은 중위권이 될 거예요. 어떤 아이들은 하위권이 되겠지만. 그럼 중위권 아이들한테 지금 제가 얘기하는 중위권 아이들은 현재 3점 중반에서 한 4점 중반 또는 심지어 한 5점 초반까지 아이들입니다. 그 아이들 같은 경우는 거점 국립대를 언제나 눈여겨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 거점 국립대 제가 말씀드렸죠? 큰 대학이에요. 없는 학과가 없어요. 두 번째 교수님 전국 최고의 교수님들입니다. 그리고 큰 학교다 보니까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는 그런 대학을 뭐라 부르느냐? 좋은 대학이라고 합니다. 아이들이 어떤 꿈을 갖고 있었을 때 그 꿈을 실천할 수 있는 환경이면 그래요. 그래서 저는 거점 국립대를 굉장히 추천하는 부분이 그런 거예요. 근데 보통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수준이냐? 3점 중반이면 충남대 웬만한 과 가요. 4점 초반이면은 강원대 3분의 2는 교과 전형으로 갑니다. 교과 전형으로. 4 초반이면. 그 무슨 얘기냐면 이게 필요해요. 최저가. 3합 13 어때요? 3합 13 어떻습니까? 높아 보여요? 3합 13은 몇 과목을 공부해야 됩니까? 하나, 둘, 셋? 한 과목이에요. 5등급 2개에 3등급 하나죠. 저는 5등급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수업을 열심히 듣고 펜을 쥐면 5등급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웃지 마십시오. 진짜 농담이 아니라 이것들 진짜 공부 안 합니다, 요즘. 정말로. 속이 상해 죽겠어요. 수업을 열심히 듣고요. 3년 내내 중학교, 고등학교 거치면서 수업을 열심히 듣고 펜을 줬는데 어떻게 5등급이 안 나오냐. 그거 거짓말이에요. 헛공부한 거예요. 정말로. 반성해야 됩니다. 그래서 5등급 2개에 3등급 하나예요. 심지어 6등급이 나와도 돼요. 하나 뭐 잘하면 되죠? 2등급 받으면 되잖아요. 제가 아까 얼핏 힌트를 드렸어요. 탐구는 보통 몇 과목 반영한다고요? 한 과목 반영해요. 그래서 제가 거점 국립대를 보내는 아이들을 학기 초에 3점 후반부터 한 5 초반까지 아이들 중에서 이런 얘기를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요즘 애들 지방 안 쓴다고. 근데 하지만 아이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너 부모님하고 상의해보고 거점 국립대 갈 생각이 있어? 그럼 넌 지금부터 이 과목을 열심히 공부해. 딱 한 과목 찍어줍니다. 네가 제일 잘하는 게 뭐야? 없죠. 당연히 잘하는 게 어디 있어요. 네가 그럼 제일 좋아하는 게 뭐야? 좋아하는 과목도 없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덜 싫어하는 게 뭐야, 인마? 덜 싫어하는 거. 플러스 네가 확률적으로 봤을 때 네가 지금부터 공부를 해도 성적이 나올 것 같은 과목들을 추려가지고 야 6월까지는 한 2과목 갖고 가보자. 근데 9월까지는 이제부터 전략적으로 한 과목 이게 완전히 몰입해야 돼. 이런 식으로 지도를 하는 거예요. 교대입니다. 교대 희망하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교대. 자 주변 한번 둘러보십시오. 이렇게 많습니다. 네. 한 분 살짝 손 드셨는데 교대는요, 지금 분위기가 어떻냐? 성적이 좀 많이 떨어져서, 왜냐면 지원율이 떨어지니까 성적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걸 사람들은 악순환이라 부를까요? 선순환이라 부를까요? 악순환이에요? 선순환이에요? 왜 악순환을 얘기를 하죠? 여러분 다 교대에 근무하세요? 교대 교수님이십니까? 초등학교 선생님이세요? 여기도 초등학교 선생님이 분명히 한두 분 계시겠죠? 악순환이 아니라 선순환이에요. 누구한테? 교대를 가고 싶은 한테. 교대를 가고 싶어 하는 애한테 너무나도 좋은 기회예요, 지금은. 너무나도. 그래서 과거에는 정말로 전교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아이들이 갔다면 지금은 반에서 한 손가락 안에 드는 애도 갑니다. 지금 분위기가. 그래서 정말로 교대를 희망하는 친구라면 생각해보세요. 저는 이때까지 교직 생활 이제 겨우 20년밖에 안 됐지만 제가 만난 아이들 중에 사대를 가겠다는 녀석 중에는 개차반인 애들이 가끔 있습니다. 이 녀석이 선생을 하겠다고? 별로 도와주고 싶지 않아요. 정말로. 여기도 선생님 계시니까 아실 거예요. 근데 교대를 가겠다는 친구 중에 엉망인 친구 단 한 번도 본 적 없어요. 단 한 번도 본 적 없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모범적이고 학교 생활 잘하고 당연히 뭐 공부도 잘했죠.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근데 그런 사람들을 죽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지금. 너무 슬퍼요. 그래서. 낮은 경쟁률로 낮은 성적이 지금 제 입장에서 보자면, 입시하는 입장에서 보자면 선순환되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이 너무 낮았어요. 올해 좀 올라갑니다. 왜? 올해 경연도 좀 올라갔고 올해 성적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과연 어디까지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건가? 그렇게 회복되지는 않을 겁니다. 당연하죠. 우리는 이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출생아 추이, 인구 자연 증가, 우리 아이가 교대 갔을 때 과연 임용시험으로 선발하기는 할까? 이런 염려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뭐 어쨌든 매해 교대를 보낸 제자들이 있으니까 그런 아이들을 물어보면서 제가 4년 전인가 코로나 터지기 직전이었던 것 같아요. 그때 만났던 그 제자의 이야기가 정말로 딱 가슴에 꽂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얘가 정말로 당연히 모범적인 아이였겠죠. 전교 한 3등 정도 했던 것 같아요. 이 아이가 이제 교대를 갔어요. 선생님 너무 초등학교 생활 같고 너무 재밌기도 한데 한편으로는 너무 따분해요. 꽉 짜여져 있어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얘가 푸념을 하면서 한 얘기가 뭐냐. 선생님 교대 졸업해서 임용 안 되면 고졸이잖아요. 걔가 딱 그 얘기를 해요. 왜 고졸이냐. 교대 졸업한 다음에 딴 데 갈 데가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게 제일 큰 단점이에요. 이 학교가. 근데 요즘은 좀 다변화하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구는 뭐 어떤 다른 직업을 구하겠다 하는 친구들도 있고 막 그렇긴 해요. 출판사로 가겠다는 친구들도 있고. 여기 보시면 제가 보여드렸던 그 대학들을 그룹을 지어서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 이유가 뭘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처음에 질문을 뭘 드렸죠?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시고 대답해 보십시오. 진지하게.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하죠? 잘 모르시겠나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어떤 답을 하셔도 다 오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전형이 가장 중요하냐? 근데 제가 이미 초반에 답을 드렸죠. 제가 얘기한 그 큰 원칙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쓸 전형이에요. 내 아이가 쓸 전형.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대학들을 그룹핑을 해놨을까? 이 느낌을 알고 계시면 되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수준이 딱 보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면 어느 대학들을 살펴보시면 돼요. 제가 그래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아까도 200개 전국에 있는 대학의 통계들은 볼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내 아이가 쓸 대학이 예를 들어서 이 지점이에요. 이 지점 전후의 대학을 10개를 보시면 돼요. 충분합니다. 충분해요. 정말로. 그 상태에서 추려가는 거예요. 이 전형 봤더니 이 대학은 이렇네. 그러고 나서 그 각 대학들의 전형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특징이나 입시 결과에 대해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차분하게 조금씩 부모님이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어떤 점이 가장 중요하다고 했었을 때 저는 죄송하지만 내 아이가 쓸 전형이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적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교과와 종합이에요.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순서나 색깔 아무렇게 쓰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죠. 누구한테? 누구한테요? 재학생한테는 뭐가 중심이라고요? 교과와 학종이 여전히요. 언제까지? 2027까지. 여전히 중심입니다. 그런데 정시 확대라는 표현이 2019년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이 12월 28일 날 나온 이후로 학생부의 기재 내용이 줄어들고 정시를 15개 대학 확대를 시킨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대입제도 개선 연구단의 경기도 대표로 참가하고 있었는데 그때 사람들이 다 땅을 치고 가슴을 치고 이렇게 가면 안 되는데 했던 거예요. 정시 확대, 정시 확대. 잘 보세요. 해석해 보십시오. 제가 색깔 그냥 안 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19학년도 대입 초록색 보이시죠? 푸른색 계열. 2020학년도 대입 주황색 계열 보이시죠? 그렇죠? 근데 딱 봤더니 건대 늘었죠, 경희대 늘었죠, 강원대 늘었죠, 동국대 늘었죠, 서강대 늘었죠, 서울대 늘었죠. 그렇죠? 그 중에 연대를 설명하면 되고 연대 정도는 그래도 가도 괜찮잖아요. 그렇죠. 역시나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시는군요. 그렇죠? 좋습니다. 예. 저도 별로 마음에 들지 않은 대학인데. 자, 보시면 연대가 68%의 재수생이 성대가 70%예요. 재수생이. 그럼 뭐가 궁금하지 않으세요? 도대체 2019년, 2020년에 재수생은 몇 프로였을까? 재학생을 빼면 됩니다. 졸업생과 검정고시생을 합쳐보세요. 몇 프로죠? 25%가 안 되죠. 30%가 안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늘었죠. N수생 늘면서 전부 다 비율이 좀 늘었죠. 거의. 그렇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려요. 저는 3대 7로 말씀드려요. 재수생 3이 선호대학 정시에 7을 가요. 정리되시죠? 바로.
제가 왜 아까 교과 학종이 여전히 재학생에게 중심이냐라고 말씀드렸는지 대충 이해되시죠? 근데 아직 충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두 번 더 말씀드릴게요. 충격이 더해질 거예요. 잘 보세요. 최근에 그럼 도대체 N수행 비율은 얼마가 되냐는 거예요. 제일 끝쪽 보시죠. 35%가 N수행이에요. 이 비율은 어떻게 됐을까요? 줄었을까요? 비슷할진 모르겠지만 줄진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거든 간에 임계점이라는 게 있어요. 더 이상 올라가기 힘든 점들은 있잖아요. 저는 이제 거의 우리 입시가 거의 임계점에 도달했다 봐요. N수행 더 이상 늘기 힘들어요. 그리고 더 이상 이 N수행들이 막 침략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거의 임계점에 왔어요. N수행이 40%가 된다? 그런 일들은 벌어지지 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특별한 케이스가 아닌 이상은. 근데 보세요. 35%입니다. 놀랍죠, 그렇죠?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제가 자문하고 있는 모 대학 중에 하나 최선호 대학입니다. 그 대학 올해 2월 달에 가서 2024 대입의 정시가 어떻게 됐는지 물어봤어요. 재수생 몇 프로예요? 재수생 80%랍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제가 단계적으로 올릴 거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나머지 20은 뭐죠? 현역이잖아요. 고3 현역. 대단하다 걔들. 그 대학을 그래도 현역으로 20명이 왔네. 100명 중에. 선생님 근데 그 20명 중에 일반고는 몇 명일까요? 몇 명일까요? 5.6명입니다.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그 일반고 5.6명은 누굴까요? 일반고라고 써놓고 강남이라고 읽는다. 이해되세요? 목동이라고 읽는다. 대구 수성이라고 읽는다. 아시겠죠? 그런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에요. 안 된다라는 게 아니라 여전히 이게 중심이라는 사실을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나중에 어쩌고 저쩌고 고등학교 2학년 말쯤 되고 3학년 초도 되면 나 교과도 안 되고 종합도 안 되니까 아빠 나 정시할래. 그게 안 된다라는 게 아니고요. 그 정도로 힘들다고요. 힘들다는 사실을 알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럼 그걸 닥치기 전에 우리 고등학교 2학년, 1학년 그 이하의 학부모님들은 뭘 준비해야 되느냐? 한 과목씩 차근차근 해야 되는 거예요. 수능 최저를 중심으로 하나씩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확률을 가장 높이는 거예요. 고3까지 해서 가장 빠르게 입시를 끝내는 방법은 교과 학종 중심으로 가되 플러스 수능 최저입니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가장 대학을 잘 가는 방법이에요. 현재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을 가는 방법. 이해되시죠? 이 얘기를 했더니 수능 최저가 중요하대. 너 중대 이상 가려면 삼합치를 맞춰야 되니까 3과목 학원 돌려야 돼. 이게 바로 실패의 지름길이에요. 한 과목부터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2과목 정도. 모든 걸 때려부었을 때 아버님 어머니 아시잖아요. 지금 하시는 일 생각해 보세요. 그 사업체에 똑같이 에너지를 직장을 다니는 에너지를 똑같이 여기다 부을 수 있어요? 다른 거에다가? 그럴 수 없어요. 둘 다 망할 수도 있어요. 이 일 자체가.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아이가 실제로 잘할 수 있고 좋아할 수 있는 과목부터 먼저 올리는 게 전 중요하다 보고 그게 가능하다면 거기서 플러스 알파로 해서 이 균형 잡히게 좀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 처음부터 3개, 4개 하는 거 필패예요. 필패. 저는 2과목, 3과목 이상 공부할 수 있는 아이는 최소한 반에서 1, 2등은 돼야 된다고 해요. 최소예요. 최소. 2028로 이제 건너가 볼게요. 여기까지가 2027에 대한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이후 2028에 대한 것들도 충분히 힌트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겁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가능해야 2028도 가능해요.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안이 작년 사실은 10월 10일 날 시안이 나오고 거기에 대한 또 공청회니 이슈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12월 27일 날 발표가 됐어요. 제가 있잖아요. 정말로 귀찮고 힘든 일인데 이런 걸 다 써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대다수의 유튜브나 이런 사람들은 있잖아요. 그냥 마치 자기 이야기인 것처럼 자기 건 것처럼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드렸죠. 제 말 믿지 마시라고요. 내 눈으로 확인하시라고 여기 가서. 이걸 그냥 구글에 치시면 돼요. 2028 대입제도 개편 확정 안 치시면 돼요. 그럼 교육부 들어가 보면 23년 12월 27일 날 공시자료, 보도자료로 딱 나와 있어요. 그걸 내 손으로 읽어보셔야 돼요. 반드시. 근데 거기 보면 그걸 이제 제가 정리를 깔끔하게 조금 더 한 거죠. 색깔을 좀 넣어가면서 왜 이게 중요하니까. 자, 하나씩 말씀드려볼게요. 국어 잘 보세요. 지금까지 수능은 공통과 수학도 마찬가지지만 선택 과목이 있어요. 근데 지금 2028 대입에 보시면 전부 다 공통이라는 거예요. 근데 좌우를 매치시켜 보세요. 자, 좌우를 매치시켜 보는 겁니다. 독서 있습니까? 오른쪽에? 자, 문학 있나요? 그럼 화법 있나요? 작문 있나요? 언어 있나요? 매체가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여기 다 녹아 들어있어요. 제가 국어쌤이라고 말씀드렸죠. 교육과정에 보면 이 각각의 영역에서도 매체를 활용한 화법, 언어, 문법, 독서, 작문, 문학 이걸 가르치라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 아, 그래도 2027까지는 선택이라도 할 수 있었는데 내가 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또는 싫어하지 않는 거 이런 식으로 이제는 선택 없이 전부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국어는 빡세졌다. 특히 아이들이 싫어하는 어떤 면에서? 이 언어, 문법 측면에서. 왜? 나 문법 싫으니까 문법 선택 안 하고 화법과 작문 했으면 됐거든요. 지금은 좋든 싫든 전부 다 해야 된다. 이해되셨죠? 국어는 그래요. 그리고 국어는 사실상 범위가 확대됐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그럼 수학은 볼게요. 또 매치시켜 볼게요. 자, 수학 1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야, 벌써 다 들어보셨네요. 대수예요. 대수. 수학 2 뭐죠? 미적분 1입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확통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미적기하가 없어요. 미적기하가 없다고요. 그러면은 이 수학은 범위가 어떻게 된 거죠? 하나, 둘, 셋. 다 그렇게 답해요. 이 세상이 미친 거예요, 다. 전부 다 이과 중심이에요. 의대 중심이고. 그러니까 이 미적기하가 없어졌다 그러니까 수학 범위가 줄었다고 얘기해요. 문과 무시하는 거예요? 저 문과 출신이에요. 문과 수능이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문과 수능이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자연계열 아이들을 생각해 보면 그 아이들 입장에서 보자면 축소된 거죠. 그럼 또 여쭤볼게요. 여기서 또 착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 자연계열로 희망하는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내가 원래 해야 될 공부의 양보다 줄었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근데 공부의 양은 줄었다고 볼 수 있는데 그럼 내가 점수를 잘 받을 수 있겠네요? 난이도가 달라. 어떻게 될까요, 난이도가? 확통은 시험 문제 어렵게 못 내나요? 평가원이? 아무 상관없어요, 난이도 조절에는. 아무 상관없어요, 난이도 조절하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범위가 줄었으니까 쉬워지겠지, 편해지겠지.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요? 평가 무시하는 겁니까, 지금? 확통은 어려운 문제 못 내요? 수원수투는 어려운 문제 못 낼까요? 전혀 바뀐 거 없습니다. 전혀. 다만 미적기하를 안 해도 되네? 야, 이거는 어떤 면에서 좋을까요? 아이들이 수원수투와 확통까지 여러 번 소위 반복하고 내가 더 밀도 있게 공부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죠. 그렇죠? 근데 나만 그 밀도 있게 공부할 확률이 높아지냐라는 거예요. 이게 슬픈 거예요. 왜? 입시의 대전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게 뭐냐? 입시는 상대평가예요. 줄세우기입니다. 그래서 슬픈 거예요. 방금 이 한숨 소리 들으셨죠? 저도 그래요. 딸이 중3이라고요. 자, 영어, 한국사와 제2외국어 하면은 약간 푸른색 계열 보이시죠? 그렇죠? 절대평가 여전히 유지되고 있죠. 그렇죠? 영어, 한국사, 제2외국어. 그 다음에 남은 게 뭐죠? 사회학 과목과 과학 8과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어떻게 바꾼다? 통사, 통과로 바꿔요. 같은 맥락에서 얘기를 해볼게요. 통사, 통과는 원래 교육과정상 어디에 해당한다? 고등학교 1학년에 해당해요. 1학년에. 여기 있는 이 과학, 사회과학, 과학 이 17과목은 고등학교 2, 3학년에 해당하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얘들이 원래 통사, 통과에 해당하는 지금 과목을 배우고 배우는 과목인데 이 과목을 배우기 전 단계에 해당하는 이 통사, 통과를 수능으로 내겠다고 얘기합니다. 고등학교 1학년 과정을. 자,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럼 범위는 어떻게 된 걸까요? 범위는 늘었을까요? 줄었을까요? 늘었습니다. 왜? 여기 있는 아이들이 예를 들어 사회로 예를 들면 난 지리 좋아하니까 한지 세지만 할래. 이해되시죠? 여기 다 들어있어요. 조금씩. 그러니까 범위는 는 거예요. 근데 골다공증이죠. 밀도가 떨어지죠, 확실히. 그렇죠. 밀도가 떨어져요. 듬성듬성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통사, 통과 이 시간 동안 지리도 가르쳐야 돼. 윤리도 가르쳐야 돼. 일반사회도 가르쳐야 돼. 조금씩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다시 또 여쭤볼게요. 난이도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조절 가능하다고요. 조절 가능하다고요? 사람들은 착각해요. 통사, 통과라고 하니까 더 쉽겠지? 물론 사회나 과학생들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가르칠 것도 없는데 여기서 도대체 어떻게 어렵게 되냐 이런 얘기를 하세요. 근데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번에 뭐가 나왔냐? 좀 이따 보여드릴게요. 확정안 나오고 나서 최근에 9월 20 며칠 날 문제를 공개했죠. 그렇죠? 그 문제도 한번 보세요. 저는 그런 게 힌트를 줬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이런 거예요. 보통의 인문 아이들이 2027 대입까지는 인문 아이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가고 자연 아이들은 주로 이런 식으로 갔는데 이 실제로 2028이 되면은 통합형 수능으로 되면서 이렇게 가게 된다. 수학과 탐구 이런 식으로 가게 된다. 방금 그 표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최근에 어떤 일이 있었죠? 이제 사탐, 과탐 구분 없이 수능 체제도 맞출 수 있고 정시에도 갈 수 있대, 자연계열을. 그래서 무슨 런? 사탐런. 과탐하는 아이들이 사탐으로 가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나는 아무리 과탐을 해도 4등급밖에 안 나와. 근데 왠지 사회 과목 중에 어떤 과목 하면 충분히 2등급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런 아이들은 과탐 하나를 버리고 사탐으로 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는 런 할 데가 없습니다. 다 똑같아요. 그냥 해야 되는 겁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이 지금 2027 대입까지인데 2022 개정 교육과정이 2028 대입부터의 이야기가 됩니다. 2028 대입부터 좌우를 분위기를 보시면 여러분들 이런 표들을 보시게 돼요. 고등학교 1학기 중간고사쯤 끝나고 나면 학교에서 과목 선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실 거기 때문에 이 표를 반드시 보게 됩니다. 분명히 보게 되는데 보시면 이 보통교과라고 하는 것과 전문교과라는 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전문교과는 특성화고 갈까 아니면 이제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특성화고예요. 특성화고. 과거에는 특목고와 특성화고를 나눠놨는데 이제 특성화고만 따로 떼놨어요. 그럼 여기는 뭐죠? 보통교과는? 일반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 뭐가 바뀌었어요? 일반 선택과 진로 선택만 있는 게 아니라 융합 선택이 추가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맥락상 뭘 느낄 수 있느냐? 원래 이 교육과정은 학생들에게 뭔가 더 많은 선택권을 주려는 교육과정인 거예요. 좋은 취지를 갖고 있죠. 그리고 이것이 갖고 있는 의미는 뭐냐? 공통과 그다음에 선택 과목의 원래 이 교육과정 총론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런 것들도 사실 별 필요가 없는 게 공통은 그냥 다 같이 배우는 거예요. 공통 과목, 그다음 일반 과목은 뭐냐? 그 학문 영역 내에서 주요 학습 내용, 핵심 내용들이 담겨져 있고 진로는 심화, 융합은 말 그대로 어때요? 융합, 실생활과 연결지어서 융합하고 응용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만 과목명을 들어서는 느낌이 잘 안 와요.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들은 이 표를 이미 보셨거나 또 앞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여기 제가 빨간색 표시한 건 뭘까요, 그럼? 아까 앞에서 집중해서 보셨나요? 맞습니다. 수능 과목. 이게 수능이에요. 이게 수능이고 이 많은 선택 과목들이 있는데 이 많은 선택 과목들이 이게 수능 범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 지금은. 근데 지금은 어땠냐? 2027까지는 아이들이 동아시아사를 들으면 수능을 볼 수 있어요. 정치와 법을 들으면 수능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윤리와 사상을 들으면 수능 시험을 봤다고요, 아이들이. 근데 지금 이게 수능이 안 나온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쪽 아래 이 노란색 보이시죠? 이 노란색은 뭐냐? 이거는 이제 절대평가 과목입니다. 이제 여기서 2028 대입의 핵심이 나오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에 시안에서 발표할 때는 이것조차도 상대평가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니들 미쳤나? 온 데서 다 난리가 난 거예요. 학교에서도 그렇고 선생님들도 그렇고 다 막 저도 많이 청원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겨우 이 정도만 절대평가로 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 이 교육과정의 취지는 뭐냐면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융합 선택까지 막론하고 선택 과목은 다 아이들이 편안하게 선택하고 자기 진로에 맞춰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전부 다 절대평가로 가려고 했어요. 원래. 전부 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선택 과목을 준 거예요. 절대평가로 가려고. 근데 이 공통 과목 1학년 때 배우는 이 과목만 빼고 나면 사실상 거의 대다수의 과목을 상대평가로 넣음으로 해서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 5등급제 되니까 이제 내신 따기 쉬워진다. 왜 내 아이가 다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플러스 알파 하나 더 얘기해 볼까요? 그거는 한 과목에 해당되는 얘기예요. 한 과목이요. 지금 어떻다고요? 이 모든 과목을 선택하게 되면 전부 다 상대평가예요. 이전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더 늘었습니다. 조금 더 늘었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 여전히 치열한 거예요. 여전히. 다만 어떤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전략적으로 이 과목들을 더 많이 배치하거나 아이들을 더 많이 선택하게 되면 솔직히 조금 더 수월해진 건 맞습니다. 조금 더 수월해진 건 맞아요. 근데 학교들이 지금 어떤 방향을 잡을지는 솔직히 정해진 학교가 없습니다. 지금 교육과정을
학교 홈페이지에 오픈한 학교들이 있는데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왜냐? 이 아이들이 내년에 입학해서 이 아이들이 뭔가를 선택해야 그 다음에 바뀌는 거예요. 우리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의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계를 미리 해놓고 있지만 너희들이 어떻게 선택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불확실하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 결국은 실력을 키우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실력의 개념이 아까 지금 1시간 동안 말씀드린 그 내용들이에요. 뭐가 신중의 신은 뭐다? 내신이고 수능 체제를 플러스 알파 해놓으면 우리 아이들 그리고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래도 기본적인 내용들은 된다. 그래서 중학교 때 이미 그런 것들이 연습이 되는 학생일수록 고등학교 가서도 잘할 것이다 라는 말씀드립니다. 근데 되게 슬픈 게 이건 거예요. 진로에 따라 다양한 과목을 선택할 수 있고 목표한 성취 수준에 도달하면 그것을 학점으로 누적 학점으로 잡아서 졸업시키는 게 바로 고교학점제 취지인데 그냥 대학이라 보시면 돼요. 그런데 절대평가를 전제로 설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걸 상대평가로 다 바꿈으로 해서 정말 이런 말씀 드리기 좀 그렇지만 엉망이 됐어요. 정말로. 정말 슬픕니다. 입결에 대한 걸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경희대를 가려면 이 교과전형이 학교형 추천전형 2등급은 안에 들어야 됩니다. 2등급 안에는. 그래야 경희대를 교과전형을 쓸 수 있어요. 거의. 건대를 보여드릴게요. 건대를 가려고 해도 2등급 전후로는 나와야 돼요. 2등급 전후로는. 교과전형에서. 왜 제가 경희대와 건대를 말씀드리냐면 이게 기준축이 될 수 있어요. 앞으로 대입에 있어서는. 딱 축이 될 만한 좋은 대학입니다. 입결로 봤을 때. 왜 그러냐? 여기 위에가 9등급제예요. 위에가 9등급제, 아래가 5등급제입니다. 보시면 1등급 4%, 2등급 7% 해서 누적 11%입니다. 누적 3등급 12%에서 누적 23%예요. 5등급제는 뭐죠? 1등급 10%, 2등급 24%, 누적 34%입니다. 3등급 32% 해서 누적 66%예요. 딱 봐도 3등급 받으면 수도권 대학 못 갈 것 같죠, 느낌이. 그렇죠? 그런 느낌 드시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만 느낌을 가지시면 되는데 이 기준으로 해서 선을 위로 쭉 이어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아마도 이때 9등급제에서 1초에서 2초 받는 아이들이 1등급 극초를 받을 수 있겠구나. 짐작이 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짐작이 되시잖아요. 이렇게. 짐작이 되실 거예요. 이 범위를 놓고 제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습니다. 한 번 더 생각하고 한 번 더 고민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 번 더가 아니고 100번은 더 고민해 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왜냐?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한 게 아니라 제 딸을 위한 거예요. 사실은. 이거보다 더 절실한 게 있을까요? 없어요. 아들이라고 해도 저는 이렇게 고민 안 할 것 같아요. 네, 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있는 원의 숫자 빨리 세보세요. 저의 절실함처럼. 정확히 100개입니다. 정확히 여기 1등급에 4개 넣었고요. 2등급에 7개 넣었어요. 3등급에 12개 넣었습니다. 여기 10개 넣었고요. 여기 24개 넣었습니다. 정확히 100개씩 넣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겁니다. 지금 현재 대입에서 이런 구조라면 2028 이후의 대입은 이런 구조가 된다.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 도대체. 이 구조는 이걸 뜻합니다. 기존의 등급보다 간격이 좁아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요. 간격이 좁아진 거지 상대평가는 여전히 유지되는 거예요. 즉 줄 세우기는 지장이 있다 없다?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대학이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가 좀 남아있긴 한데 뒤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혀 줄 세우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왜? 이전보다 상대평가 과목이 더 늘었어요. 다시 얘기할게요. 왜 내 아이가 한 과목이 당연히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 정도는 할 수 있어요. 근데 모든 과목이 다 10% 안에 든다고요? 그래야 1.0이에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1.0이 쉬운 게 아니에요. 모든 과목을 다 10% 안에 들어야 된다고요. 근데 이전보다 과목 수가 늘었다고요. 게다가 아까 평택의 학교는 250명, 300명이니까 뭐 우리 아이가 모든 과목 25등, 30등 안에 들면 되지? 착각입니다. 왜? 선택 과목이 되면 그 과목은 아이가 50명이 들어요. 30명이 듣는다고요. 어떤 과목은. 어떻게 내가 무조건 10% 안에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아요. 1.0은요. 지금보다 약간 많아져요. 약간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착각하는 거고 그리고 현혹되기 쉽게 얘기하는 거. 이건 누가 얘기해요? 이런 걸 학원에서 사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래 우리 학원 오니까. 그래야 불안해서 우리 학원에 설명이 들어오니까. 제가 장담하건대 교과는 딴 건 모르겠지만 이 원칙은 확실합니다. 상대평가는 유지된다. 다만 변별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여기서도 또 반전이 있죠.
변별이 잘 안 되는 대학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도. 스카이는 내신이 중요할까요? 내신이 안 중요해요. 왜? 다 내신이 좋으니까. 그런 대학들 교과 전형을 선발할 수 있을까요? 안 돼요. 그래서 뭐 하고 있을까요? 지금도 서류를 보고 지금도 면접을 보고 지금도 최저를 걸고 있어요. 그 마지노선이 어디냐? 건대까지. 건대까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10개 대학 이런 데까지는 진짜 1.0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1.0은 아니고요. 1.05, 1.10, 1.13 이런 정도는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분명히 건대까지는 지금도 서류를 보고 있어요. 대학들이 교과 전형에서. 그러니까 이게 과연 2028이라고 해서 바뀔까? 2028이 되면 건대까지는 여전히 교과 전형에서 서류를 보고 또는 스카이처럼 최저를 도입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을 거라고요. 근데 또 하나 말씀드려볼까요? 그럼 건대까지 이하는 어떻게 될까? 그 아래 대학들, 선호도가 떨어지는 대학들은 교과에다 서류를 넣거나 최저를 넣거나 그러기 힘들 거예요. 쉽지 않습니다. 왜? 애들이 안 써요. 선호도가 떨어질수록 이제. 그래서 최선호 대학들은 여전히 교과 전형에서도 이런 서류들을 볼 수 있기 때문에 서류의 중요도는 예전에 비해서 조금은 더 상승했다 또는 충분히 비슷한 수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종합으로 가볼게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전형이 중요하다고요? 내 아이가 쓸 전형이 중요한 거잖아요. 여기 있는 이 대학들은 내신만으로 변별이 어려운 대학들이에요. 이 대학들은. 그러면 당연히 이 교과 전형 내에서도 뭐가 있다고요? 서류를 반영하거나 최저를 거는 대학들이 있다고요. 여기 있는 이 15개 대학 중에 처음으로 최저를 안 거는 대학이 건대 동대입니다. 나머지 전부 다 최저 걸고 있어요. 교과 전형에서는 전부 다. 그러니까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교과 전형은 지금과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추가 요소를 넣으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최저를 걸거나 서류를 걸거나 현재 서울대, 고대, 성대, 한양대, 경희대, 시립대, 건대, 동대까지가 지금 서류를 걸고 있어요. 지금. 앞으로도 걸 거예요. 제가 볼 때는. 2028이 돼도. 그 다음에 면접은 과연 넣을까? 면접은 사실은 이건 참 이게 곤란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대학이 여력이 없어요. 면접을 보려고 해도 교수님이 계셔야 되고 입학사정이 계셔야 되잖아요. 쉽지가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교과 전형에서 면접을 넣거나 그러긴 쉽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종합 전형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종합 전형으로 가면 아마도 당연히 면접을 더 확대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요소를 놓고 제가 하나를 더 말씀드릴게요. 종합까지 얼핏 말씀드렸는데 정시도 말씀드려볼게요. 저의 최선호 대학의 정시가 지금 교과를 반영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냐? 정시는 지금까지 뭘 하고 있었다고요? 수능이 처음이자 끝이었다고요. 근데 이제 서울대가 2023 대입부터 이미 내신 성적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반 전형보다도 직윤 성적이 어쨌든 수능성이 조금 더 낮아요. 내보면. 그 다음에 이것도 있습니다. 고대가 작년부터 교과를 반영하고 있고 연대는 내년부터 2026 대입부터 반영합니다. 이 얘기는 뭐죠? 대학들이 왜 지금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까요? 2028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런 게 힌트인 거예요, 이런 게. 그럼 선생님, 스카이 말고 나머지 대학은 이런 얘기 하고 있나요? 아무도 없어요. 아직까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정시에다가 교과 성적을 집어넣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고등학교 교육을 정상화하려는 대학들의 배려예요. 학교 생활 제대로 안 하고 수능만 잘 봐가지고 우리 대학 올려는 애들 우리 받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럼 이게 더더욱 강화될 거예요. 이거는 이거보다 조금 더 강화될 겁니다. 지금 대학들이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스카이는 제가 볼 땐 정시로 가도 교과가 됐든 심지어 서울대가 올해 2월 달에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건 어때요? 라고 고교 자문단에 물었던 면접, 심층 면접이 됐던 그런 것들이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렇죠? 이렇게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가 유리하냐?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이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도 이게 궁금해요. 어디가 유리한지. 거리입니다. 농담 같지만 하루에 30분을 더 쓰고 덜 쓰고는 1년이면 100시간이에요. 왜 1년이면 100시간이냐? 우리가 학교를 1년에 200일 가거든요. 출석 일수가 200일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00시간을 더 쓰냐 덜 쓰냐에 대한 개념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고 가볍게. 인원수 중요해요. 평택에 오면서 이 얘기를 그냥 그래도 좀 편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했습니다. 학생수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 첫 번째, 아까 제가 10% 얘기하면서 350명에서 10% 35명 좋아요. 그럴 수 있어요. 선택 과목이 생기면 몇 명이 들을 수 있다고요?
30명이 들을 수도 있고 50명이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심지어 350명인 학교에서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내신 성적에 있어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지가. 인원수가 많으면. 게다가 종합 전형에서도 조금 유리한 게 맞습니다. 왜? 학생 수가 많으면 뭐가 많을까요? 선생님이 많고 교실이 많아요. 선생님이 많다는 건 뭘 얘기하냐? 동아리 수가 많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뭔가 활동을 할 수 있는 여지가 더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유리한 면이 있다. 저는 이 부분이 참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각 지역마다 보면 이런 학교들이 있어요. 준비된 학교, 이게 뭔가 좀 준비되어 있고 이미 뭔가를 열심히 하더라. 격변의 시기라고 했잖아요. 내가 고등학교를 심지어 진학하고 나서도 뭔가 나의 선택이 바뀔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정시 생각했는데, 나는 뭐 교과를 생각했는데, 종합을 생각했는데, 그러다가 내 선택이 바뀌었을 때 이 학교가 최소한 방해는 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도움까지는 아니라도 심지어. 그런 분위기에 대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베스트는 뭐냐? 지금까지 수시하고 정시가 다 같이 준비가 잘 된 학교 좋겠죠. 그런 학교가 전국에 몇 개 있을까요? 거의 없어요. 거의. 더 궁금한 건 이런 걸 겁니다. 일반고, 특목고, 자사고 중에 어떤 학교가 중요할까? 더 유리할까? 나에게만 유리한 학교는 없습니다. 정말 1도 없어요. 근데 이건 있어요. 나에게 유리한 방법 또는 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에 이런 표현을 써요. 학생의 역량이 됐든 뭐 학생의 마음이 됐든 뭐 어떻게 표현해도 좋아요.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실력이 있어야 됩니다. 저도 소위 비평준 고등학교를 나왔던 학생인데 전 남중남고를 나왔거든요. 근데 제가 비평준 고등학교 가서 되게 좋았던 건 뭐냐면 처음에 절망감 이거예요. 처음 가서 공부를 했는데 내 친구들을 보니까 나는 바보구나. 딱 그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저 참고로 스카이 출신입니다. 예. 고등학교 1학년 때 애들 딱 보는 순간 나는 바보구나.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 국어를 봤더니 제가 천재고 영어를 봤더니 제가 제일 잘하고 수학을 봤더니 얘가 제일 잘하고 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뭘 하나 봐도 난 진짜 바보 멍청이고 뭐 할 줄 아는 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장점은 뭘까요? 걔를 보고 배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러려면 뭐가 있어야 되느냐? 정말 다행이었던 게 고등학생 김진석은요.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정말로. 그걸 보고 질투를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아, 쟤는 그걸 이제 잘하는 아이고 나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고등학교 남학생 1, 2학년은 그런 학생들이 꽤 많을 거예요. 학생의 역량 중요하고요. 마음인 거예요. 외고나 자사고, 국제고, 뭐 특목고 다 좋아요. 그 분야 진짜 좋아하냐. 그 묻어난 성향이 최고예요, 제가 볼 때. 특히 여학생들. 제 아는 진짜 친한 선배가 지금 딸내미가 고등학교 2학년 이제 외고를 다니고 있어요. 경기에. 얘가 중학교 때까지 공부 잘하고 열심히 잘 살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등학교 갔더니 내신이 6점 후반이에요. 내신이. 그런 애가 반드시 있어요. 그렇죠? 학교 생활 정말 재밌게 잘해요. 정말 즐겁게 잘한다고요. 자기가 반장, 부반장 다 하고 뭐 있으면 활동하고 자기가 꾸려가지고 발표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예요. 학교 생활 즐겁게 다녀요. 그 아이는 최소한 외대는 갑니다. 그 정도면. 외대는 가요. 그렇게 하면. 그러니까 어떤 게 맞냐 안 맞냐가 문제예요. 근데 거기 갔는데 똑같이 비슷한 성적도 아니고 심지어 5등급을 받은 아이, 4등급 받은 아이가 마음이 무너져요. 나 여기 와서 서울대 스카이 갈 줄 알았는데 5등급, 4등급으로는 절대 못 간대. 그 순간부터 애가 학교 생활이 재미없어지면서 겉으로 돌면서 나 수능 공부해야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그 아이에게 맞느냐라는 거예요. 맞느냐. 그러니까 저는 뭐가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항상 물어봐요. 선생님 딸 중3이라는데 어디 보낼 거예요? 저는 그런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가 공부를 잘해야 그런 고민을 할 거 아니에요. 감히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2027 대입까지 봤었을 때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요. 제가 늘 10년 전부터 늘 해왔던 얘기예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합니다. 이 시스템 안에서는. 근데 2028에서는 일반고보다는 특목자사고가 불리함이 조금 줄어들었다. 저는 유리해졌다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아직까지는. 특목자사고가 불리함이 약간 줄어들었구나. 왜 그러냐? 제가 대학 입학사정관도 교육을 하거든요. 대학 입학사정관들조차도 착각을 할 수 있는 해가 2028과 2029예요. 내신 성적이 이렇게 쭈그러들면서 이 내신 정도면 우리 대학에 충분히 올 수 있는 건가? 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 그냥 일반고에서도 내신 성적을 받기 어려운 일반고라든지 또는 특목자사고 애들 중에 소수는 좋게 보일 수 있어요.
라고 사람들이 얘기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왜 그러냐? 그렇게 이미 특목자사고에서 내신이 괜찮은 애들 있잖아요. 걔들은 그 대학 안 가요. 걔들은 그 대학 안 갑니다. 특목자사고 애들이 내신 성적이 예를 들어서 1점 중반이 나왔어요. 예? 그럼 일반고에 1점 초반하고 견주겠죠? 걔들이 어디 대학에서 견줄 것 같으세요? 완전 스카이에서 견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제가 볼 때는 큰 차이가 없어요. 흔히 얘기하는 선호대학 입장에서 보면. 왜 그러냐? 이게 정말로 많은 요소가 있는데 선호대학의 입학사정관들은 그래도 믿을만해요. 다른 대학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왜? 경력이 많고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대학이 그래도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만 말씀드리면 선호대학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특목, 일반, 자사 뭐든 간에 어디 가서든 내가 마음이 맞고 잘할 수 있으면 좋아요. 딱 그게 답이에요. 그게 답입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딸 같은 경우는 우리 집 주변에 있는 일반고 중에 이 학교가 좋을까 저 학교가 좋을까라고 고민하고 있는 찰나에 이 녀석이 와가지고 아빠 나 여기 갈래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냥 가겠다. 그러니까 어쨌든 후보군에 있는 학교였으니까 그래 뭐 가자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상황 자체 사실은. 당장 내일 모레 그 쓰셔야 되잖아요. 순위. 그렇습니다. 와이프는 절 보고 상담 좀 하자 그러는데 예. 너는 뭐 밖에 나가서 맨날 강의하면서 지금 뭐 하는 짓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런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여쭤볼게요. 지금까지 제가 1시간 반 넘게 떠들었는데 기억나는 거 있어요? 제일 처음에 뭐였죠? 링컨 그림 기억나시죠? 내 아이의 입시 이야기는 내 손으로 찾아보셔야 됩니다. 어디서 찾아봐야 된다고요? 어디서? 입학처에서. 어디서라고요? 입학처에서. 그리고 어떤 전형이 어쩌고저쩌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전형은 뭐예요? 내 아이가 쓸 전형입니다. 내 아이가 어느 정도 수준의 성적을 갖추느냐에 따라서 어떤 전형에 집중해야 될지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특목자사 일반고에 대한 얘기지만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복합적인 어떤 생각들이 있지만 제가 진짜 결론 말씀드리는 게 그런 겁니다. 정말로 어디를 가든 아이가 마음을 다치지 않고 그래서 잘할 수 있는 학교면 좋은 학교예요. 근데 만약에 그 아이가 진짜 마음을 안 다칠 수 있다면 저라면 자사고나 특목고 보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라면. 근데 쉽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가보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여기 보시면 뭔가 화면에 변화가 보이세요? 제가 어떤 것도 그냥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잖아요. 흰 화면도. 그렇죠? 여기 조그만 녀석이 계속 기어오는 거 보이세요? 언제부터 기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네, 방금 전에 화면 켰을 때부터 기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녀석이 한 1분 50초 정도 설정해놨어요. 얘는 꾸준히 가고 있어요. 가면 어디까지 갈까요? 얘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가요. 어디가 됐든 얘가 가고 싶은 데까지 간다고요. 그걸 생각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달팽이인데 달팽이를 그래서 찾아보다 보니까 얘가 빠른 녀석은 초당 2mm도 가더라고요. 초당 2mm. 전 세계에서 제일 빠른 달팽이 이렇게 찾아보면 그보다 더 빠른 애도 있어요. 진짜 검색해보면 되게 재밌어요. 찾아보면 그런데 제가 사실은 오늘 아이들이 좀 올 것 같아가지고 아이들도 좀 오겠지. 그래도 요즘 기말고사라서 좀 안 오긴 하겠지만 중학교 아이들은 몇 명 오지 않을까 싶었는데 역시나 중3 이하의 학생은 무시무시하죠. 그렇죠? 저도 집에 들어갈 때마다 느낍니다. 집에 웬 사자가 한 마리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정말 그 고통스러워요. 그런 마음 자체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 시트입니다. 여러분 색깔 한번 보세요. 제가 그냥 쓰지 않죠? 첫 번째와 파란색 이 구분해 둔 겁니다. 이게 도대체 뭘 얘기하는 걸까? 한 번쯤은 생각해 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그래요. 이 화면을 처음에 썼던 곳이 중학생이었던 것 같아요.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여학생들은 별 생각도 안 해요. 근데 남자애들은 막 찾아내려고 애를 써요. 아이마다 성향이 또 다르다는 거예요. 남고에서 이거 보여주면 애들이 막 열심히 막 어쩌고저쩌고 막 떠들어요. 그리고 맞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올라오기 전에. 근데 마지막 숫자를 보면 여러분들이 이게 어떤 의미인지 바로 알아채실 수 있습니다. 왼쪽을 한번 집중해 보시죠. 300 어디까지 가느냐? 365입니다. 뭐죠? 1년이죠. 여기 있는 이 푸른색은 뭐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365승을 해도 그대로 1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있잖아요. 1%죠. 0.01. 1%의 노력을 매일 기울이면 37이 돼요. 심지어 이 숫자가. 제가 이 숫자를 한 10년 전에 처음 보고 너무 놀랐었어요. 그래서 이거 거짓말 아니야? 엑셀로 다시 계산을 다 한 거예요. 지금 이 엑셀로 다 계산해서 그대로 붙여놓은 겁니다. 이걸 그대로.
끊임없는 노력이 큰 차이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이 화면 보고 PPT 보시면서 이전에 들었던 설명회하고 느낌이 좀 다른 부분 있으셨어요, 혹시? 제가 이 PPT 만드는데 얼마 걸렸을까요? 10년 걸렸습니다. 10년. 이해되시죠? 제가 이 자리에 오기 위해서 10년이 걸렸다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365석 1%씩 저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1%씩 적어도 어디 강의 갔다 오면 한 번 더 정중의 반응을 생각해보고 다시 좀 수정해보고 EBS 가면 이거하고 비슷한 강의가 또 있겠죠, 당연히. 근데 그때마다 약간씩 청중 분위기에 따라서 말이 좀 다르기도 하고 그런 경험들이 쌓여서 제가 여기 있는 거잖아요. 아버님, 어머님 다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다. 세상에 안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아이들이 근데 저는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 말씀만 더 보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그래도 우리 딸아이가 공부를 안 해도 제가 학원도 안 보내고 사실은 학원도 다니던 학원조차도 스트레스 받게 끊고 막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요. 와이프랑 엄청 싸웠어요, 정말로. 근데 이 녀석한테 제가 딱 하나 믿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왜냐? 얘는 잘할 수 있을 거야. 언젠가는 뭔가를 찾겠지. 그 정도 생각 갖고 있어요, 정말로.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냐면요. 이 아이는 영생을 살 거라서 그래요. 우리보다 훨씬 오래 살 거예요. 지금 세상이 그렇게 바뀌고 있어요. 내가 언제까지 이 녀석한테 잔소리해주고 보살펴주고 할 수 있느냐. 얘를 갖다 시베리아 내밀겠다는 게 아니고요. 도와주되 보살펴주되 조금은 끝까지 좀 믿어야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 마음이 좀 아직까지 좀 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가면 또 생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제 강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